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는 결국 최윤 회장인데 왜 이런 구조를 만든 거죠? 지배 구조를 외형적으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우선주가 전환되면 JNK, OK넥스트, OK홀딩스 대부, OK저축은행이라는 일본 법인에서 내려오는 지배 구조가 선명해지는데요. 반대로 전환하지 않으면 최윤 회장, OK홀딩스 대부, OK저축은행이라는 국내 지배 구조가 유지됩니다. 일본에서 자금은 끌어오되 지배력은 제약하는 방식이죠. 지배구조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주는 설계도라고 하죠. 지분과 지배력의 흐름을 따라 기업의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은 예별 손해보험 인수를 추진 중인 OK금융그룹을 살펴보겠는데요. OK금융은 대부업에서 출발해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인수하며 제도권 금융그룹으로 성장한 곳입니다. 이후 증권사 인수는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예별 손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10년 만에 종합금융 전략을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이번 딜은 보험사 인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계 자본과 대부업에서 출발한 OK금융의 지배구조가 종합금융그룹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OK금융의 종합금융 전략과 지배구조 그리고 예별 선보 인수 이후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더벨 SR본부 원충이 금융부 유정화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 투자 플랫폼 M스탁과 함께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제공하는 MTS 앱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설치 방법은 미래에셋증권 M스톡을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화기자, OK금융에는 이미 저축은행하고 캐피탈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종합금융그룹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사업 구조가 여수신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 모두 예금과 대출, 할부금융 등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수신업과 보험업, 금융투자업 가운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해야 금융복합 기업 집단으로 지정합니다. 보험사나 증권사를 확보해야 비로소 사업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셈이죠. 결국 계열사 수보다는 이제 금융업 축을 얼마나 다양하게 갖췄느냐가 중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최윤 회장은 2014년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면서 카드와 증권, 자산운용까지 갖춘 종합금융그룹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2016년 한국시티캐피탈을 인수해 OK캐피탈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사 인수에서는 계속 고배를 마셨죠. 리딩투자증권, 이베스트, 한양증권 제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다 무산됐는데요. 최근에는 상상인 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 인수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OK캐피탈 인수 이후 약 10년간 금융사 M&A가 사실상 멈춰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예별 선보 인수가 의미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계열사를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답보 상태였던 최윤 회장의 종합금융 전략이 보험업을 통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OK금융은 그동안 증권사 인수에 꾸준히 관심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보험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 저축은행 중심 성장 모델이 한계가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은 예대마진이 핵심 수익원이라 금리와 대출 규제, 부동산 경기 변화에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OK저축은행의 이자 손익은 2022년 1조 245억 원에서 지난해 8,230억 원으로 약 20%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았나요? 올해 1분기 순이익은 820억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유가증권 평가 처분이익이 약 740억 원이었습니다. 본업보다 투자 수익의 기여도가 더 컸던 셈입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에 한계가 있지 않나요? 유가증권 투자 한도가 자기자본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장기 성장축으로 삼기가 좀 그런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보험사는 장기간 납입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장기 자금을 운용해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고 보험과 저축은행, 캐피탈 고객을 연계하는 교차 판매도 가능합니다. 보험업에 진출하려면 이제 정상 보험사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예별 선보는 거의 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정상 보험사는 매물이 드물고 가격도 비쌉니다. 반면 예별 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공적 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이번 입찰에서는 인수 후보들이 요구한 공적 자금 규모가 핵심 평가 요소였는데요. 시장에서는 OK금융이 약 1조 1,400억 원을 요청했고 다른 후보들은 1조 5천억 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을 적게 요구했다는 건 그만큼 OK금융이 더 부담하겠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곳이 인수 주체인 OK넥스트입니다. 과거 러시앤캐시 운영사였지만 대부업 철수 이후에는 그룹의 투자와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OK넥스트는 예별 손보에 2018년까지 약 4천억 원을 증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자본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 자금 지원 요구도 경쟁사보다 낮출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OK금융의 지배구조를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OK넥스트의 최상위에는 일본 법인인 JNK 캐피탈이 있죠? 맞습니다. OK금융의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일본 법인 JNK 캐피탈이 등장합니다. 최윤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요. 다만 핵심 금융 계열사로 이어지는 의결권 구조는 이 일본 법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국내 법인인 OK홀딩스 대부입니다. OK홀딩스 대부는 그러면 왜 설립된 겁니까? 좀 상세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과거 일본 법인이 국내 저축은행을 직접 인수하기 어려운 규제 환경에서 국내 지배회사 역할을 맡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현재 핵심 구조는 최윤 회장이 OK홀딩스 대부를 직접 지배하고 OK홀딩스 대부 아래 주요 금융계열사가 놓여있는 형태입니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흐름만 보면 최윤 회장, OK홀딩스 대부, OK저축은행으로 이어지는 국내 중심 구조입니다. 그런데 OK넥스트도 OK홀딩스 대부의 2대 주주잖아요. 전환 우선주를 포함하면 지분이 한 40.3%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게 무의결권 전환 우선주입니다. OK홀딩스 대부는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OK넥스트를 상대로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는데요. 2015년에는 1,500억 원, 2019년에는 약 1,000억 원으로 총 발행 규모는 약 2,500억 원입니다. 그때쯤이 뭐 OK저축은행 전신이었던 예주 옛날의 저축은행 인수할 타이밍이네요. 우선주로 일본에서 자금을 끌어온 것 같은데 JNK와 연결된 OK넥스트로부터 2,500억 원을 조달했지만 의결권은 주지 않는 형식으로요. 그렇습니다. 전환 우선주는 한 주당 보통주 49.375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 전환하면 74.5%가 되는 지분인데요. OK넥스트가 OK홀딩스 대부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선주를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OK넥스트는 배당을 받는 자금 공급자 역할에 머물게 됩니다. OK홀딩스 대부의 의결권은 최윤 회장이 직접 보유한 보통주에 집중되는 거죠.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는 어차피 최윤 회장인데 왜 이런 구조를 만든 거죠? 지배구조를 외형적으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우선주가 전환되면 JN캐피탈, OK넥스트, OK홀딩스 대부, OK저축은행이라는 일본 법인에서 내려오는 지배구조가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전환하지 않으면 최윤 회장, OK홀딩스 대부, OK저축은행이라는 국내 지배구조가 유지됩니다. 일본에서 자금은 끌어오되 지배력은 제약하는 방식이죠. 러시앤캐시라는 명칭을 없애고 대부 자산을 정리한 것과 함께 보면 일본계 대부업체는 색채를 단계적으로 줄여놓은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그룹 이름도 이제 OK라 지은 것도 오리지널 코리안의 약자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회사가 우선주를 전환하지 않은 목적을 공식적으로 일본계 색채 축소라고 밝힌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 효과를 보면 일본 자본과 국내 금융계열사 지배력을 분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예별 손보 인수에서도 금융당국은 자금의 출처뿐 아니라 최종 지배자와 계열사 간 자금 흐름, 향후 추가 증자 능력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보가 1조 1,400억 원을 지원하고 OK금융도 4천억을 투입하면 정상화는 좀 충분한 겁니까?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보 지원금이 모두 자본 확충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자산과 부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무 부담을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실제 인수 이후 자본 확충은 OK금융이 약속한 4천억 원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본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벌손보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고 킥스 비율도 마이너스 15.27%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킥스 100%를 맞추려면 약 8,200억 원,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30%를 맞추려면 1조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계획 외에 추가 증자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선 협상 대상자 단계인데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까? 예보와 본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금 조달 능력과 추가 증자 계획, 보험사 운영 역량, 내부 통제 체계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됩니다. 지배구조도 함께 검증을 받겠군요. 그렇습니다. 최종 지배력 구조와 일본 법인, 국내 금융계열사 간 자금 의결권 관계, 전환 우선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계열사 내부 거래와 관련한 공정일 제재 여부도 변수입니다.
결국 보험사 인수뿐만 아니라 이제 OK금융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번 거래는 예별 손보 인수를 넘어 OK금융이 대부업 기반을 벗어나 종합금융그룹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를 검증받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예별 선보 인수는 보험사 하나를 추가하는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OK금융은 대부업에서 출발해 저축은행과 캐피탈로 사업을 넓혔고 일본 자본을 활용하면서도 핵심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은 국내 지배회사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구축해 왔는데요. 이제 보험업 진출을 계기로 그동안 쌓아온 자본력과 지배구조, 경영 역량까지 함께 검증받게 됐습니다. 부실저축은행을 업계 상위권으로 키운 성공 경험이 보험업에서도 통할지 아니면 새로운 자본 부담과 과제를 안게 될지가 이번 인수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더 베스트 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